그럼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저는 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분이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55살 분이가 같은 또래로 보이는 의사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쳐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작은 댓글 하나까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분이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로 살아온 몸이 알람보다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죠. 낡은 한옥의 마루를 딛는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 집에서만 20년을 살았는데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까지도 이제는 정겨운 가족 같았어요. 현수야, 아직 자니? 9살 손자 현수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부쩍 많이 자는 것 같아 걱정이 되지만 성장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곤 했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누워 있고 밥도 잘 안 먹으려 하고 얼굴색도 좀 안 좋아 보였어요. 분이는 부엌으로 향해 국밥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년째 운영해온 이 작은 국밥집이 분이와 현수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덕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아들 민철이 공사장 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수정이는 장례식 직후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때부터 분이는 홀로 현수를 키워왔습니다. 기운 차려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현수 챙겨.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멸치 다시마를 우렸습니다. 육수를 우리는 동안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둘 떠나간 이웃들의 빈집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있죠. 그래도 아직 남은 몇몇 단골들이 있어서 이 작은 가게를 계속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골목에 퍼지면 어김없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올 것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이 동네에서 정이 묻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분이에게는 위로가 되었죠. 혼자 현수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이 외롭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의 온기가 버텨낼 힘을 주었습니다. 오전 8시 국밥집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분이 언니, 오늘도 벌써 나와 계시네요? 옆집 미용실을 하는 순자였습니다.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라 가족 같은 존재였죠. 순자도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처지라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순자야, 국밥 한 그릇 줄까? 그럼요. 언니 국밥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런데 현수는 어디 있어요? 요즘 모습을 잘 안 보이던데. 전에는 아침마다 학교 가면서 인사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분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현수가 자꾸 어지럽다고 하며 학교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미루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갑작스럽게 떠났던 기억 때문에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두려웠어요. 오늘은 준이가 기운이 없어서 학교 안 보냈어. 큰애가 요 며칠 식욕도 없고 그냥 축 처져 있더라고. 금방 나아지겠지.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되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그러면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요즘 9살쯤 돼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겉으론 말 안 해도 속으로 많이 힘들어한대요. 분이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죠. 하지만 순자의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현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도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현수야, 밥 먹어야지.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뒀어. 할머니, 저 좀 이상해요. 머리가 계속 아프고 어지러워요. 그리고 자꾸 토할 것 같아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손자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니 열이 제법 있는 것 같았죠. 아이의 손도 차갑고 안색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보자. 별거 아닐 거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이상했거든요. 게다가 며칠째 계속되는 걸 보니 단순한 감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수의 상태가 계속 신경 쓰였고 혹시나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도 아들도 모두 갑작스럽게 떠나갔는데 현수마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새 현수의 방을 드나들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새벽녘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별일 없게 해주세요. 현수는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족이에요. 재개발을 앞둔 동네의 고요한 새벽 한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직은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분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죠.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현수의 상태가 밤새 더 악화된 것 같았거든요. 아이는 새벽에 2번이나 화장실에서 토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비틀하며 벽에 기대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평소 건강했던 현수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수야, 병원에 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 할머니, 저 정말 이상해요. 눈앞이 자꾸 흐려져요. 그리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마치 누가 계속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현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숨이 차는 것 같았고 얼굴색도 말이 아니었어요. 분이는 급하게 택시를 불러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현수는 분이의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빠 보였습니다. 아이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기사님, 좀 더 빨리 가주세요. 응급실로 가야 해요.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현수를 휠체어에 태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접수를 하면서도 계속 현수가 들어간 곳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하얀 복도가 예전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안감이 밀려왔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마친 후 현수는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다른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분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초조해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과 환자 가족들을 보면서 분이는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나와서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여서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자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분이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는 신경외과 서준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의사 가운을 입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분이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하고 찝찝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저편에서 누군가가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들이 보이는 친근함이나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분이는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준은 분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마치 불쾌한 표정을 잠깐 지었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시선이 왠지 모르게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환자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손자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모두 돌아가셨고요. 이 아이가 제 마지막 가족이에요. 서준은 분이의 말을 듣고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트를 보며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MRI와 CT 촬영 결과 뇌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제법 크고 위치상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분이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뇌종양이라니. 그것도 수술이 필요하다니.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이라고 하면 암인가요? 우리 현수가 정말 위험한 건가요? 정확한 진단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입원을 시키고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서준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 같았죠. 분이는 의사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처음이었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현수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입원 수속을 도와드릴 겁니다. 서준이 일어서려 할 때 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서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분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는 서준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뵙겠는데요. 착각이실 겁니다. 서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분이는 혼자 남겨진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현수가 입원할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아니었지만 일반 병실보다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곳이었어요. 현수는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는데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할머니, 저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분이는 현수를 달래면서도 계속 서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차가운 태도도 계속 신경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현수가 잠든 후 분이는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동창의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어요. 분이는 문득 서준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준, 서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분이는 수첩을 뒤적거리다가 중학교 동창의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중에서 성준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어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성준. 설마 그 성준이? 오래전 중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던 아이, 항상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아이,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분이 자신도 그 괴롭힘에 가담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분이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자신이 성준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특히 마지막에 했던 그 잔인한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넌 절대 사람 못 될 거야. 평생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그 말을 했던 순간의 성준의 표정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성준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분이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성준의 어린 시절 얼굴과 오늘 본 서준의 얼굴을 겹쳐보니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많이 달라졌지만 눈매와 이마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현수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 로비에서 옛 친구 선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호가 나야? 혹시 우리 중학교 때 성준이라는 애 기억나? 성준? 아, 그 조용하고 왕따 당하던 애? 왜 갑자기 그 애 얘기를 해? 혹시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 중학교 때 이후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 선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은 얘기로는 보호시설에 보내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던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호시설이라니 그것도 자신들의 괴롭힘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후에 말이에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끊은 후 분이는 다른 동창들에게도 연락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성준에 대해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보호시설에서 자랐고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다는 것, 그리고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의대에 갔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정말 그 성준이 의사가 된 거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현수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 분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현수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혹시 서준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현수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용기를 내어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서준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혹시 성준이 맞나요? 그 순간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모르겠는데요. 환자 치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분이에요.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요. 중학교 때.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아, 기억나는군요. 정분희 씨, 오랜만이네요. 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 성준이 맞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준아, 미안해. 그때 내가. 그만하세요. 환자만 보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서준은 분이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랭한 태도로 돌아섰어요. 제발 현수만은.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별개입니다. 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진료실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분이는 혼자 남겨진 채 절망에 빠졌어요. 과거의 죄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수 곁에서 밤새 뒤척이며 과거의 기억들과 씨름했어요. 성준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 그리고 오늘 서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죄책감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까봐 불안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현수가 잠든 사이 병원 로비에서 옛 동창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은 당시 반장을 했던 아이로 성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수가. 나야? 혹시 성준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 있어? 그 애가 학교 그만둔 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이야. 성준이, 그 불쌍한 애. 분이야, 너도 그때 그 애 괴롭히는데 끼어 있었잖아. 왜 갑자기 그 애 얘기를 하는 거야? 영숙의 말에 분이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애 얘기 들으면 정말 가슴 아파. 우리가 괴롭힌 후에 학교도 못 나오게 되고 집안 사정도 안 좋아져서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졌다더라. 거기서도 적응하기 힘들어했다고 하던데.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환경에서도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의대에 갔다는 거야. 정말 대단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찾은 거잖아. 분이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성준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알게 되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영수가. 혹시 성준이가 보호시설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을까? 글쎄, 당시 같은 시설에 있던 민호 기억나지? 걔가 나중에 성준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 분이는 급히 민호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성준의 보호시설 시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성준이 형, 정말 힘들어했어요. 학교에서 당한 일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거든요. 시설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 밤마다 책만 읽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는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의사가 되겠다고. 왜 의사를?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불신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이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준이 의사가 된 이유가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다니, 자신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아이가 오히려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더욱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민호야, 성준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혹시 연락하고 지내? 아니요. 성준이 형은 시설을 나간 후로는 연락을 안 해요. 아마 과거를 완전히 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분이는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성준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재의 자리에 올랐는지 알게 되니 존경스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분이는 다시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진료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서준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성준아. 아니, 서준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 댓글은 무료지만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분이는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저는 그 일로 인해 더 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어. 보호시설에서도 혼자 공부하며 견뎌낸 거. 정말 대단해. 서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것들을 왜 알아보셨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그래.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그런 말을 했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잔인한 일이었어. 어려서요? 그때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알 나이였잖아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평생 찌질하게 살 거라는 그 말이 얼마나 오래 제 머릿속에 맴돌았는지 아세요? 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지금에야 알겠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환자 치료나 신경 쓰세요. 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간신히 현수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현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했고 깨어 있을 때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분이는 밤낮으로 현수 곁을 지키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걱정만 커져갔어요. 할머니, 저 왜 이렇게 자꾸 아픈 거예요?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요? 현수의 약해진 목소리를 들으며 분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분이는 간호사에게 현수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현수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왜 계속 이렇게 아픈 거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간호사의 애매한 대답에 분이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분이는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분이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담당 의사가 서준 선생님이에요?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그분 요즘 좀 이상해요. 다른 환자들 치료할 때는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환자에게는 유독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분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서준 선생님이 어떤 환자 치료는 미루고 계신다고. 혹시 할머니 손자분도. 분이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서준이 과거의 원한 때문에 현수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현수의 상태가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은 것이에요. 분이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현수가 갑자기 이상해요. 응급팀이 달려와 현수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다리로 뒤따라갔어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분이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후 서준이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상태가 어떻게 됐나요? 위독합니다. 뇌압이 급격히 상승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수술이요? 그럼 빨리 해주세요. 다른 팀에서 검토 중입니다.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분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인데 왜 직접 할 수 없다는 걸까요? 왜요? 선생님이 담당 의사 아니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서준은 그 이상 설명하지 않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분이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거 일 때문에 우리 현수를 제대로 치료 안 해주는 거예요? 서준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환자는 환자일 뿐입니다. 그럼 왜 직접 수술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실력이 좋다고 하던데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환자 보호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 직접 수술할 수 없어요. 분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서준이 현수를 치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인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현수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현수를 수술해 주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최고의 전문의를 불러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술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고 분이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고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수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수술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수술을 집도한 교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분이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 아시나요? 이번 수술을 성사시킨 게 서준 선생님이라는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서울대병원 교수님께 부탁해서 직접 오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비도 많이 할인받으셨어요. 분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서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서준 선생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분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서준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그리고 서준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준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복도에서 서준을 기다렸습니다. 서준이 나타나자 분이는 다가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오해했어요. 서준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환자를 돕는 것이 제 일입니다. 현수의 수술이 성공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분이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준에 대한 자신의 오해가 얼마나 크고 잔인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간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서준이 개인적으로 서울대병원 교수에게 부탁해서 현수의 수술을 성사시켰다는 것, 그리고 수술비까지 할인받게 해주었다는 것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걸까? 분이는 현수의 병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현수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병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병원장은 친절하게 분이를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손자 현수의 담당 의사인 서준 선생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병원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서준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다. 환자들에게 헌신적이고 실력도 뛰어나죠. 그런데 제가 들기로는 저희 손자 수술을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던데요. 병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서준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환자 보호자와 개인적인 과거가 있어서 직접 수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분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개인적인 과거라고 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학창 시절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환자는 별개라면서 꼭 좋은 의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서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서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준 선생님이 수술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환자 측에서는 모르게 해달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일까지. 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괴롭혔던 아이가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손자를 구하기 위해 이런 일까지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장님, 서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병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준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승화시키신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시면 보호시설에서 자라시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하시고 지금도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분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서준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깨닫고 나니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병원장실을 나온 후 분이는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현수 환자가 깨어났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하네요. 분이는 급히 일어나 현수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현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할머니! 현수야,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분이는 현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서준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서준이 현수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현수는 서준을 보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제 괜찮아진 거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며칠 더 지켜보고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준은 현수에게는 따뜻하게 대했지만 분이와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분이는 참았던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서준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어요. 병원장님께 들었어요. 현수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 정말 고마워요. 별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을 오해했어요. 과거 일 때문에 현수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준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했죠. 제가 냉정하게 대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셨는지 알게 됐어요. 정말 죄송하고 존경스러워요. 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그 말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서준은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의 말이에요. 서준이 이미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분이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준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분이는 현수 곁에서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저지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의 상태는 더욱 호전되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도 있었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의료진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뇌종양 수술 후 이렇게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도 안 아프고 눈도 잘 보여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분이는 현수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서준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현수의 최종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준은 차트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잘 회복됐네요. 내일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와,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는 거네요. 현수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분이도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퇴원하면 서준과 마주칠 기회가 없어질 텐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못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현수가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서준은 분이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회복된 건 환자 본인의 의지와 수술팀의 노력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서울대병원 교수님께 부탁해주지 않았다면. 그만하세요. 서준이 분이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그때 분이가 일어나 서준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게는 말이에요. 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돌아서서 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저는 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분이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55살 분이가 같은 또래 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쳐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서준도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더욱 어색해졌어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분이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성준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어. 분이의 목소리는 오열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서준은 분이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그때 그런 말을 한 내가 정말 부끄러워. 분이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지만 분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한참 동안 분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분이는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늦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늦었어요. 하지만 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분이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여전히 현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원망보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릴 땐 그런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서준이 처음으로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옥 같았죠. 평생 찌질하게 살 거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밤마다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분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절대 찌질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서준은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용서는 이미 했다고 했잖아요. 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간신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정말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분이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서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할머니, 빨리 집에 가요. 할머니 국밥이 그리워요. 그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분이는 현수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준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에 분이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러 서준에게 전해달라며 편지를 남겼습니다. 손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분이는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현수가 건강해진 것을 축하한다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순자도 일찍 와서 현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현수야,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 네,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 치료해 주셨어요. 현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동시에 서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분이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밥집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에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차피 이사를 해야 했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컸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해. 새로운 일이요? 국밥집 말고요? 응.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려고 해.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현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분이는 현수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서준에 대한 속죄의 의미도 있었어요. 과거에 한 아이를 괴롭혔던 죄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습니다. 국밥집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오랜 단골들이 와서 작별 인사를 하며 아쉬워했지만 분이는 마음이 편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의 첫날, 분이는 여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성준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부모가 없거나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같이 놀아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줄게. 분이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저녁, 분이는 예전 국밥집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되어 있었지만 가게 문 앞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분이는 호기심에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글씨체를 보는 순간 분이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준의 글씨였거든요. 언제 이런 메모를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서준이 와서 남긴 것 같았어요. 분이는 그 메모지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서준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원망은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메모지를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성준아, 이젠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내가 보여준 선량함을 본받아서 살아갈게. 그날 밤 분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현수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아이는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분이와 함께 아동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를 치료해준 서준 선생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기회가 되면 꼭 전해드리자. 분이는 현수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서준과 마주칠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더 당당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분이는 신문에서 서준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 속의 서준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이렇게 선량한 일을 하고 있는 서준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분이가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용서와 화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성준아, 고마워. 내가 보여준 용서와 선량함을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나도 너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눈물의 복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새벽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은 감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조용히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